이거 다 내 거야. 내 어머니 유산이라고. 한밤중이었어요. 한 남자가 마당으로 뛰어들어 절구통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죠. 그 앞을 막아선 건 한 여자였는데 남자는 거침없이 여자의 팔을 밀쳐냈어요. 비켜. 아래 뭐 남은 거 있을 거야. 여자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절구통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남자는 결국 경찰에 끌려갔지만 여자는 절구통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대체 이 낡은 절구통에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들,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은 10여 년 전 한 여자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고 결혼하며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죠. 시댁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던 건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민지를 보자마자 말없이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것도 며느리 손을 잡으며 반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관찰하셨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라도 하듯이요. 들어가거라. 그게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건넨 첫마디였어요. 민지는 짐을 풀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민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셨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장독대 옆을 지날 때도요. 그 시선이 불편하긴 했지만 민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지는 마당 한쪽에 놓인 큰 절구통을 발견했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돌절구였는데 한쪽이 금이 가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민지는 자연스럽게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그건 손대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는데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아, 죄송해요. 먼지가 많아서 손대지 말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걸레를 내려놓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닦는 건 괜찮다. 그냥 치우려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민지는 가끔씩 그 절구통을 닦았는데 시어머니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했죠.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남편 재훈이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절구통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재훈이는 늘 불평했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불편하다고요. 서울로 돌아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파트로 가자니까. 이 집 팔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시거나 하늘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그 절구통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죠. 어느 날 재훈이가 또 같은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엄마, 제발. 이 집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침묵하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된다. 도대체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시어머니는 재훈이가 아닌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내가 죽어서도 지켜야 할 집이다. 왜 민지를 보며 그 말을 하셨는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어요. 민지 자신도요. 하지만 그날부터 민지는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훈이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묵하셨죠. 그 사이에서 민지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지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였어요. 재훈이가 마당을 정리하겠다며 나섰는데 그의 눈에 또 그 절구통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좀 봐. 금 가서 쓸 수도 없는데 왜 여기 놔두는 거야? 재훈이는 절구통 옆으로 다가가더니 힘을 주어 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돌이라 무거웠지만 남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었죠. 이건 치워도 되잖아요, 엄마.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루에서 들려왔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재훈이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왜요? 이거 금 같잖아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절구통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주름진 손을 절구통 위에 조심스럽게 얹으셨죠. 그건 안 된다. 대체 왜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절구통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죠. 그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며느라 너는 절구통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더라. 민지를 향한 말이었어요. 재훈이가 아니라요.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민지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재훈이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함부로 버려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재훈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재훈이와 시어머니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죠.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민지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한밤중인데도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연속 그러자 민지는 궁금해졌어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갔죠.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작은 상 앞에 앉아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노트 같은 게 펼쳐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어떤 장에서는 오래 머물렀고 어떤 장은 빨리 넘어가셨죠. 그러다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문을 두드려야 하나 망설였지만 민지는 결국 조용히 돌아갔어요. 뭔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님, 밤에 주무시기 힘드세요? 시어머니는 밥을 뜨다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민지를 잠시 바라보셨죠. 너 봤구나. 죄송해요.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보는 민지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죠. 이 집에 그리고 그 절구통에 뭔가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민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키려는 게 단순히 낡은 집과 깨진 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민지는 또 절구통을 닦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오랜만에 입을 여셨어요.
내 시어머니 된 내가 너한테 따뜻하게 굴지 못했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너는 불평하지 않더라. 그게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민지의 가슴에는 뭔가 따뜻한 게 남았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민지는 계속 절구통을 닦았어요.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요. 마치 이것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민지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시어머니는 가끔 민지 옆에 앉아 함께 콩을 다듬거나 빨래를 개시곤 했던 거죠. 어느 여름날 저녁 민지가 마당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절구통 옆에 앉아 계셨고 석양빛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지야. 시어머니가 민지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민지는 급히 손을 닫고 다가갔죠. 시어머니는 절구통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이 집이 지어진 게 아주 오래전이고 그때는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지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 시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다. 사람 이름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분이지. 사람 이름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다니 무슨 뜻인지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잊히면 그때가 진짜 죽는 거란다. 시어머니의 손이 절구통 위에서 떨렸고 민지는 더 묻지 못했어요. 뭔가 깊은 슬픔이 그 말 속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또 시어머니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셨고 뭔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페이지를 오래 보다가 손가락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이라고 작게 중얼거리시고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 이름들이 누구인지, 왜 시어머니가 밤마다 그들을 부르며 우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만큼은 전해졌거든요. 며칠 뒤 민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민지야, 너는 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니? 라고 갑자기 물으셨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요, 그냥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니까요. 쓸모없어 보여도 누군가에겐 소중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민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고 그래, 그렇지.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민지를 마당으로 불러 절구통 앞에 함께 섰을 때 이 절구통도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민지의 손을 잡으셨는데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던 거죠. 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물건도 그렇게 대하고 사람도 그렇게 대하지. 내가 내 시어머니가 되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민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이는 달랐죠. 그날 저녁 재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시어머니와 민지가 절구통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또 그 절구통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거 버리고 마당 넓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짜증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굳어졌고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민지는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창밖을 봤는데 달빛 아래 절구통이 보였고 시어머니가 혼자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절구통에 이마를 대시는 모습이 민지에게는 너무나 외롭고 슬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절구통을 닦았는데 이제 민지는 알았어요. 이 절구통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요. 비록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는데 마당의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가던 어느 오후 시어머니가 민지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민지야, 이리 와보거라. 민지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절구통 앞에 서 계셨고 석양빛이 절구통의 금간 부분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앉아라. 민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다. 금이 간다고 해서 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니란 거지. 시어머니의 손이 절구통을 쓰다듬으며 금간 부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어떤 건 금이 가도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그 물건의 가치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흠이 있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못 지킨 것들이 있다. 평생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이제 너를 만났으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내가 지켜다오. 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민지에게 미소를 보였는데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한 미소였던 거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훈이가 또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이 동네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팔면 괜찮은 값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왜요? 엄마는 왜 이 집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민지가 말리려 했지만 재훈이는 멈추지 않았죠. 이 집 팔고 서울 가면 우리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민지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그때 시어머니가 재훈이를 똑바로 보며 내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귀신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혼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것이 이 집에 있고 민지는 안다. 무엇이 소중한 건지. 재훈이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민지가 뭘 안다는 거예요? 민지도 이해 못할걸요?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조용히 저는 어머님을 믿어요라고 말했어요. 재훈이는 민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화가 난 듯 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민지야 라고 말했죠. 그날 밤 민지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었는데 달빛 아래 절구통이 보였고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금이 가 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민지는 절구통 앞에 앉아 손으로 그 금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어머님이 지키려는 게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그 낡은 장부를 보여주셨는데 처음으로였어요.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아들었고 펼쳐보니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한자로 쓰인 이름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이름들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고 내 시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름들이다.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뭔가 엄청난 비밀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님, 저 꼭 지킬게요. 어머님이 못 지킨 것들을요. 시어머니는 민지를 꼭 안으며 내 딸 고맙다라고 작게 속삭였죠. 그날 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 그리고 저 절구통에 무엇이 숨겨져 있든 자신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리라고요.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몰랐지만 민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민지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그 추위와 함께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기침이 잦아지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민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라고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셨으며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재훈이는 어머니의 병원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자주 나가곤 했어요. 민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민지를 부르셨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했어요. 민지야, 이리 와보거라. 민지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고 손이 차가웠던 거예요.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지야, 내 말 잘 들어라. 절구통 그 자리에 꼭 둬야 한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며 금이 가도 제자리에 있는 게 있다. 잊지 마라. 내 시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있고 사람들의 이름이 잊혀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라고 눈에 눈물을 맺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킬게요. 제가 꼭 지킬게요.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더 강하게 쥐며 내가 못 지킨 것들을 내가 지켜다오. 약속해라라고 말했고 민지는 약속할게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민지를 끌어당겨 꼭 안으며 귓가에 고맙다, 내 딸이라고 작게 속삭였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고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재훈이는 내내 무표정했어요. 오히려 휴대폰만 자주 들여다봤는데 민지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재훈이의 태도가 너무 냉담해서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거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때 재훈이가 갑자기 이제 엄마도 안 계시니까 집 정리 좀 해야겠어라고 말했는데 민지는 깜짝 놀라 벌써요?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라고 말했지만 재훈이는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며칠 후 민지는 재훈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걸 눈치챘고 술 냄새도 나고 향수 냄새도 났는데 어느 날 재훈이의 옷을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민지의 손이 떨렸죠. 그날 저녁 재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민지, 소개할 사람 있어. 젊은 여자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라고 해요라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오빠, 여기가 그 집이에요? 말한 대로 아주 엉망이네요.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훈이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안 된 집을 보여주다니요. 지영이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절구통을 보고 어머, 이거 뭐예요?
너무 낡았는데? 라고 말하며 절구통을 발로 툭 찼어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재훈이의 반응이었죠. 그러게. 엄마가 집착하시던 건데 이제 치워도 되겠지? 저런 걸 붙들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재훈이는 웃으며 시어머니를 비웃듯이 말했고 민지는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재훈이는 엄마는 이제 없어. 그리고 이건 우리 집이야 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재훈이의 팔을 끼며 오빠 여기 팔고 서울에 아파트 사요.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훈이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는지를요. 그날 밤 민지는 절구통 앞에 앉아 울었고 내가 못 지킨 것들을 내가 지켜다오라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지는 절구통을 꼭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재훈이와 지영이는 자주 집에 왔는데 마치 이미 자기네 집인 것처럼 행동했고 민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민지를 거실로 불렀고 지영이도 함께 있었어요. 민지 할 말이 있어. 재훈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는데 이혼 서류였던 거예요. 이제 끝내자. 우리 맞지 않아. 민지는 말문이 막혔고 재훈이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집은 반반 나눠 가지면 되잖아. 서울 가서 새 출발하자고.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재훈이는 당연하다는 듯 그럼 어떻게? 이 낡은 집 들고 있을 거야? 팔아서 돈 나누고 각자 살면 되지라고 말했죠. 민지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절구통 그 자리에 꼭 둬야 한다. 내가 못 지킨 것들을 내가 지켜다오. 저는 이혼은 할게요. 하지만 집은 제가 가질래요. 재훈이와 지영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재훈이는 뭐 집을 내가 가진다고?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네. 다른 건 다 당신이 가져도 돼요. 집만 져주세요. 이 낡은 집이 뭐라고. 값도 얼마 안 나가는데.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냥 줘요. 어차피 저 집 낡았잖아요. 저 여자도 살아야지. 빙정대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땅 다 팔아서 우리는 서울에 새 아파트 사면 되고. 재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비웃으며 좋아, 가져. 대신 위자료 같은 거 없어. 집 가지는 거로 끝이라고 말했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진행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지를 이상하게 봤어요. 미쳤나 봐. 그 낡은 집을 뭐하러. 남편한테 위자료라도 받지. 집만 받아서 뭐해.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이 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 재훈이는 마지막으로 집에 왔는데 절구통을 보며 비웃었어요. 끝까지 저걸 지키네. 좋아. 평생 저거 붙들고 살아. 재훈이는 지영이와 함께 떠났고 민지는 혼자 남았어요.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거였죠. 그날 밤 민지는 절구통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억울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지키라고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민지는 절구통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민지는 혼자 집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절구통을 닦고 마당을 쓸며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집을 관리했어요. 힘들었지만 민지는 버텼죠.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마당에서 절구통을 보시더니 그 집 며느리 참 기특하네. 혼자서도 저걸 지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민지는 들었어요. 민지는 처음으로 작은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는데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이 절구통 아래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민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를요. 계절이 바뀌고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장마가 모든 걸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민지는 아직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장마는 일주일 넘게 계속됐는데 마당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민지는 매일 빗물을 퍼내야 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나서 민지는 마당을 점검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당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절구통 아래만 물이 전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이상하네. 왜 여기만? 민지는 절구통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땅이 다른 곳보다 단단해 보였고 마치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민지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절구통 옆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파지 않아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던 거죠. 흙을 더 치우자 커다란 돌판이 나타났고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민지는 돌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흙을 파냈는데 돌판은 생각보다 컸고 마치 뭔가를 덮어놓은 것 같았던 거예요. 한참을 애써 돌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는데 민지는 지렛대를 이용해 조금씩 밀어냈고 드디어 돌판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그 아래가 드러났어요. 검은 공간이었는데 민지는 손전등을 비춰봤고 그곳은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지하 공간이었던 거죠. 세상에. 민지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낡은 나무 상자들이 보였고 그 위에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지는 긴 막대기로 상자 하나를 끌어올렸는데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고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들이었던 거예요. 손을 떨며 문서를 하나 꺼내 펼쳐보니 독립운동자금 명세, 동지명단, 비밀 연락처 같은 글자들이 보였고 민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게 독립운동? 다른 상자를 끌어올려 열어보니 금부치와 오래된 화폐들이 들어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고 누군가 정성스럽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밤마다 보시던 그 장부가 있었어요. 민지는 장부를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동지들의 이름이다. 잊혀서는 안 된다. 민지는 페이지를 넘겼고 시어머니가 밤마다 부르시던 그 이름들이 있었어요.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그 옆에는 각자의 공헌 내용과 희생한 날짜가 적혀 있었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왜 절구통을 그 자리에 두려 했는지, 왜 밤마다 장부를 보며 우셨는지요. 어머님은 이걸 평생 혼자 지켜오신 거였군요. 민지는 절구통을 보며 울었는데 금이 간 절구통은 그 아래 엄청난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건 자신만 알고 있을 게 아니었고 이분들의 희생과 이름은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약속 지킬게요. 이분들 이름 절대 잊히지 않게 할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모든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돌판을 덮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관공서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가벼운 마음이었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이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거니까요. 민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이어받았어요. 민지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하자 담당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급히 집으로 와서 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게 확인됐던 거죠. 시아버지는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던 분이었고 해방 후에도 동료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숨겨두셨던 거예요. 정부는 시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했고 발견된 자금으로 가난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부인,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시어머니가 바라셨을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집은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지정됐고 절구통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뉴스가 나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민지는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어요. 평범한 며느리가 역사를 지켰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죠. 한편 재훈이는 지영이와 서울에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영이는 재훈이의 돈을 계속 요구했고 이혼 위자료와 집 판 돈으로 받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얻어쓰게 만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는 돈이 다 떨어지자 오빠 이제 지겹다며 재훈이를 버렸고 재훈이는 빚만 남았던 거죠. 그때 뉴스에서 민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훈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버린 그 집이 국가기념관이 됐고 자신이 조롱하던 절구통 아래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내가 뭘 버린 거야. 분노와 후회가 밀려왔고 재훈이는 술에 취해 한밤중에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절구통 아래 아직 뭔가 남아있을 거라는 헛된 생각으로요. 마당으로 들어간 재훈이는 절구통을 파헤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민지가 나타나자 이게 다 내 거야. 내 어머니 유산이라고 라며 소리쳤는데 민지가 말리자 밀쳐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재훈이는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경찰에 끌려갔어요. 구속됐고 전과자가 됐으며 출소 후에는 갈 곳도 없었죠. 몇 달 후 민지는 재훈이가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재훈이에게 연락했어요. 오갈 데 없으면 밥은 먹여줄게요. 재훈이는 놀랐지만 자존심 상했고 누가 내 동정 받아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배가 고팠던 거죠. 조건이 있어요. 기념관 관리 일을 도와야 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절구통도 닦아야 하고요. 재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재훈이는 매일 기념관에 나와 청소를 했는데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절구통을 닦으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민지가 무엇을 지켰는지를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절구통 앞에서 재훈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지난 날들을 반성했어요. 민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 지었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금이 가도 제자리에 있는 게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이 가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버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용서였으니까요. 어머님, 사람도 금이 간 절구통처럼 제자리에 있게 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마당에서는 재훈이가 묵묵히 절구통을 닦고 있었고 민지는 오늘도 재단 일을 하러 갔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일이 민지의 일상이 됐죠. 금이 간 절구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잊혀질 뻔했던 이름들을 지켜준 그 절구통에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